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한 여성이 한국을 방문한 후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온 신념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절대 일본을 넘볼 수 없다. 그렇게 굳게 믿고 떠난 여행. 하지만 단 몇 초 만에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간 건 강렬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수십 년간 감춰온 불편한 진실, 그리고 일본인조차 몰랐던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 그녀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타카하시 사에, 도쿄의 명문대 경제학과 4학년입니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죠. 대학 생활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졸업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에 지친 우리는 카페에 모여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졸업여행으로 한국에 가자. 유이가 갑자기 제안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국이라니요? 그냥 일본의 짝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은 아버지에게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올 수 없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베끼는 나라지.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랐기에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낮은 평가가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유이는 한류에 푹 빠진 친구였어요. 방은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가득했고 한국어까지 독학하고 있었죠.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에도 저는 냉담했습니다.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울 게 있을까 싶었어요. 쇼핑이나 하러 가는 거라면 모를까, 일본 문화를 베끼기 바쁜 나라에 굳이 여행을 가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 마코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선전에 대해 언급했지만 저는 그저 가격이 싸서 그런 것이라며 일축했어요. 품질은 당연히 일본 제품이 우수하다고 단언했죠. 사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제 경험이 아닌 주변 어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설명하셨던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문득 떠올랐어요. 짧은 시간에 이룬 한국의 경제적 성취, 혁신적인 기업들의 약진.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충돌했죠. 호기심이 생겨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 혁신 기업 순위,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바꿨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흥미롭다고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이의 눈이 반짝였고 마코는 제가 드디어 좀 덜 보수적인 선택을 한다며 웃었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걱정되기도 했고 정말 한국에 배울 점이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도로서 교과서가 아닌 현장에서 배우고 싶은 욕구가 더 컸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고정관념이 실제로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이제 저의 오랜 편견을 시험할 여행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세대의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 자연광이 들어오는 유리창, 그리고 놀랍도록 깔끔한 시설의 첫인상부터 당황스러웠죠. 이게 한국의 공항이라고. 제 머릿속에는 한국은 일본보다 조금 뒤처진 국가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눈앞의 모습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입국 절차도 놀라웠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인식만으로 불과 1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종종 긴 줄을 서야 했던 기억과 비교하니 이상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먼저 교통카드를 구입했습니다. 팀원이라는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런 통합 시스템이 존재한다니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에 있는 숙소로 향했어요. 차내에서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져 유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는 종종 신호가 끊겼던 것과 달랐죠.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거리로 나섰을 때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식당 앞에서 줄을 서지 않고 QR코드로 대기 신청을 하고 알림을 받는 시스템,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으로 직접 주문하는 방식, 현금 없이 모바일 결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훨씬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밤늦게 편의점을 찾았을 때 무인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문에 스마트폰을 태그하고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집어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었죠. 점원 없이 운영되는 24시간 매장을 보며 입이 벌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런 거 많이 못 봤는데.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코에게 말했습니다. 왜 일본보다 디지털화가 더 잘 되어 있지? 이상하지 않아? 마코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재밌지 않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오히려 더 흥미로운 걸. 첫날부터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는 달리 한국은 결코 일본을 모방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죠. 디지털 결제, 무인 시스템, 통합된 교통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도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놀라다니. 앞으로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오빠 히로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2년 만에 만나는 오빠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어요. 강남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오빠가 보였어요. 일본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식 헤어스타일의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인처럼 보일 정도로 현지화되어 있었죠.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사해, 이쪽이야. 한국어와 일본어가 묘하게 섞인 독특한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앉았어요. 오빠는 한국 생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 젊은 리더들의 등장,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열린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상하게도 제가 어제 경험했던 충격적인 모습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오빠의 말투가 변했어요. 일본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놀랐어요. 일본인인 오빠가 자국을 비판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웠죠. 저는 즉각 그럴 리 없어 라며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오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아버지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현금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팩스를 여전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어떻게 기술 강국이냐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제 안에서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오빠의 말이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 같았고 동시에 제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어디 갔는지 물었어요. 오빠는 자부심과 객관적 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쪽 나라를 모두 사랑하지만 일본이 배울 점이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빠의 말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어제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무인 상점, QR코드 결제, 완벽한 교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보기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큰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최신 기술들이 전시된 공간을 둘러보며
일본 브랜드보다 한국 브랜드 제품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의 말이 맞는 걸까? 일본은 정말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에 불편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일본인 친구 나카무라 에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에미는 도쿄대 선배로 취업 대신 한국에서의 인턴십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아했었죠. 왜 일본의 안정적인 기업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강남의 회사 앞에서 에미를 기다리는 동안 오피스 빌딩에서 나오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일본의 직장인들과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더 활기차고 대화가 더 자유로워 보였죠. 에미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사해, 오랜만이야. 일본에서 봤던 그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더 자신감 있고 표정도 밝아져 있었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기며 에미는 한국 회사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처음엔 문화 차이에 놀랐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 좋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에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면 즉시 채택된다고 했어요. 나이나 서열보다 능력을 더 중시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에미는 저를 회사 카페테리아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임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원에게 임원이 질문하고 바로 피드백을 주는 모습이었죠. 에미는 그들의 부서에 크레이지 아이디어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바로 다음 주부터 시범 운영해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의사결정이 얼마나 빠른지, 젊은 직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존중받는지, 아버지의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임원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실수를 두려워하고 상사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문화, 합의를 중시하느라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과정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기업이 이렇게 낡았던가?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상명하복 문화, 느린 의사결정 과정, 돌출되지 말라는 암묵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에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본은 안정성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혁신을 두려워하게 된 것 같다고, 한국은 계속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일본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갑자기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일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의 강점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어요. 서울에서의 넷째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어요. 평소에는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살짝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아버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상한 것을 배우고 오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냥 여행 중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히로시 오빠에게서 제가 한국 기업을 방문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에게 제 여행 일정을 알려줬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빠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냥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을 배울 필요가 없으며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디지털화된 도시, 혁신적인 기업 문화,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회. 이런 것들이 정말 배울 필요 없는 것들일까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본의 우월함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활기찬 거리,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너무 달랐어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아버지가 시대에 뒤처진 걸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아버지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말했냐고 물었죠. 오빠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선택을 해야 할 거라고, 가족의 기대와 제 자신의 생각 사이에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제 세계관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예전의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서울에서의 5째 날, 저는 유이와 함께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적인 광화문과 넓은 광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유이가 갑자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이는 이 광장에서 불과 몇 년 전에 대규모 촛불 시위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되었을 때 시민들이 모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물었어요. 한 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전국에서는 100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는 유이의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했다고 했어요. 광장을 둘러보며 상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 넓은 광장을 가득 메웠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유이가 일본에서도 이런 시위가 있었는지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 대규모 시위는 없었어요. 있었더라도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었을 거라고, 젊은 세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대학생들 모임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환경 문제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대학생은 저에게 리플릿을 건네며 환경보호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변화를 만들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놀랐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 질서를 흔들지 마라, 튀지 마라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었죠. 유이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정말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촛불 시위도 그렇고 지금 본 대학생들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젊은 세대가 변화의 주체라는 인식이 강하고 불만이 있으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일본이 뒤처지는 이유일지도 몰라.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일주일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유이가 어떤 의미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한 생각을 말했어요. 일본은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젊은 세대도 정치나 사회 변화에 무관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 하는 것 같다고, 불완전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설명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왜 일본의 젊은이들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걸까요? 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경제 발전, 기술 혁신, 사회 변화.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6째 날,
비가 내려 실내 활동을 찾던 중 유이가 대형 서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어를 못 읽지만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따라갔어요. 서점은 넓고 밝았으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섹션을 찾아 둘러보던 중 한 책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었는데 표지에는 일본 미디어의 한국 보도 마이너스 그 왜곡의 역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집어들었죠. 책을 펼쳐보니 일본 언론이 한국 관련 뉴스를 어떻게 왜곡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거나 한국 제품의 품질 문제를 과장하거나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방식들이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유이에게 책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우리가 듣던 이야기와 다르잖아.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유이는 책을 함께 살펴보더니 이런 문제는 알고 있었다고, 양국 간에는 역사적 갈등도 있고 그게 미디어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기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던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기만 한다는 주장도 책에서 언급된 전형적인 왜곡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편향된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서점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유이와 스마트폰으로 한국과 일본의 뉴스를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한 보도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같은 경제 지표, 같은 국제 행사, 같은 기업 성과에 대해 일본 미디어는 한국에 대해 더 부정적이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고 자랐고 그걸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디어가 우리의 인식을 얼마나 많이 형성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 물었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으니까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인식이 일본 미디어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형성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 그 인식이 얼마나 왜곡됐었는지를 느끼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버지 세대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은 어쩌면 수십 년간 쌓여온 미디어의 왜곡된 보도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인식이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부모님과 또 한 번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에 뒤처질 거라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디지털 전환, 젊은 세대의 참여,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일본의 전통과 안정성이 결국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일본 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굳이 한국에 관심을 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면 두 나라 모두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배울 것이며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졸업 후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일본 지사 인턴십에 지원했어요. 오빠 히로시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빠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며 언젠가는 같은 미래를 볼 날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 젊은 세대의 열정,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을 일본 사회에 알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이와 함께 한국-일본 문화 교류 모임을 시작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 두 나라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에 행복만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